네, 자리 다 앉으셨나요? 네, 그럼 교수님들 모시고 저희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 약 1개 정도씩 질문 드리고, 예, 그리고 뭐 지금 현장에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현장 질문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침국 네. 그 다음에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침국과 이승훈 교수님께 질문 먼저 드릴게요.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아까 발표를 해주셨는데 전신 근막 경선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꼭 턱 관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기인에서도 턱 관절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턱 관절 장애로 다른 전신 질환, 뭐 예를 들면 척추 쪽의 통증이랄지 이런 것들이 또 유발될 수 있는지 그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침국과 이승훈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이제 턱 관절을 이제 좀 타겟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는 이제 척추 관절 센터에서 이제 뭐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뭐 발이 아프거나 이런 척추와 관절을 주로 이제 진료를 보는데, 이제 우리 질문을 주신 내용처럼 사실 우리 몸이 아픈 데에서만 원인이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왼쪽 무릎이 아프신 분은 오른쪽 발목이 아프거나 오른쪽 허리가 아플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뭐 한쪽이 아프니까 반대쪽으로 계속 걷다 보면은 그쪽을 많이 사용할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은 왼쪽 어깨가 아플 가능성도 크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건물은 이제 철근 구조라 그래가지고 이런 뼈대가 있고요, 콘크리트 구조라 그래가지고 살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이렇게 구조가 맞아져야 되는데 뭐가 하나가 틀어지면은 반대 부하가 압력이 걸리고,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척추 관절 질환들은 마찬가지로 턱관절이 아픈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목에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목이 틀어진다든지 경추가 아프다든지 혹은 골반이 아픈 경우가 있고요. 또 턱관절이 틀어진 경우는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주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뇌신경이라든지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불편하면은 환자분들 중에서 그냥 턱만 아프시고 안 벌어지고 이런 분도 있는데, 또 많은 분들 중에서 이 턱 아픈 건 그냥 참아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 얼굴이 저려요, 머리가 깨졌을 때 아파요, 혹은 얼굴이 삐뚤어져요. 특히 젊은 분들은 이제 삐뚤어진 거 여성분들은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저린 분들 많이 오시고, 막 4살 같지 않아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턱관절이 다른 부위와도 연계성이 있다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지혜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매선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이제 얼굴에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셨어요. 혹시 얼굴에만 꼭 치료할 수 있는 건지 다른 곳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을 말씀드리면 얼굴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매선요법이라는 거는 침법의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침을 뭐 턱관절에도 하고 뭐 비만에도 하고 안면마비에도 하고 모든 것에 쓸 수 있는 것처럼 매선도 어느 부위에 어떤 식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질환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면 환자분들을 제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깊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도 다른데 크게 나눠보면 통증 질환에도 옆에 계신 우리 이승훈 교수님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뭐 비만이 있을 때 몸에 있는 살 전체를 다 빼내주진 못하지만, 비만이 있는데 나는 살을 뺐는데 배에 있는 셀룰라이트만 안 빠져요.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소적인 혈액순환을 위해서 거기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안면을 쓸 때도
어떻게 넣으면 안면 미용에 쓰고 또 어떻게 넣으면 안면마비 후유증에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매선요법은 그러니까 도구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방 피부센터 김규석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이번에 두드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한방 피부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피부 질환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는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신경 섬유종 치료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 외에도 혹시 추가로 뭐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있으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피부센터에서 주로 많이 보는 질환들은 알레르기 피부 질환이랑 그다음에 면역 질환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이라 하면 아토피 피부염이랑 그다음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드러기 중에서도 알레르기와 연관된 두드러기들도 저희 피부센터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는 알레르기가 아닌 경우에 치료되는 원리를 주로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원형 탈모나 피부 공반성 루푸스 같은 것들도 좀 환자들 내원하셔서 치료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 미용 질환으로서 일반 탈모, 그다음에 피지선 주변에 생기는 여드름이나 주사 혹은 안면 홍조도 저희 피부과에서 주로 많이 보는 질환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신경 섬유종은 사실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치료 방법이 있는 질환은 아니고 한약을 통해서 치료된 케이스증 내보고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학회 보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고되면 여러분께도 좀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권순원 교수님 이제 질문 드릴게요. 파킨슨병에 대해 치료를 할 수 있는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언제쯤 파킨슨병이 발병하고 나서 언제쯤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적절할지 그 치료 시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료 시기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시기별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다른데요. 초반에는 초기의 경우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약 5년 뒤쯤이면 약물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가장 낮추기 위해선 우리가 약물 농도를 최소화하면서 운동 증상을 보존해 가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방 치료를 초반에 시작하였을 때는 초기 용량, 약물 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을 목표로 우리가 목표를 잡게 되겠고, 중기 이후에는 약물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약물이 잘 듣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 경감이나 또는 약물 효과의 증진을 위한 것을 목표로 치료에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이비인후과 김봉현 교수님, 안구건조증에 안구건조증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있으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건조증 환자분들 이렇게 내원하시게 되면은 어떠한 걸 이제 많이 먹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건강기능식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뭐 루테인도 많이 드신다고 하시고 뭐 오메가3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신다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 해서 이제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정도만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구건조증에 이제 심해질 경우에 시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시야 감퇴 이런 것들 같이 잘 안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눈에 좋다고 하는 루테인, 뭐 제아젠틴 이런 것들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망막 쪽 질환이라서 뭐 황반변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뇨병성 망막병증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것이 안구건조증 자체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의학 쪽에서 이제 한방 약재로 사용해 줄 수 있는 약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시력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한다는 구기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구기자는 실제적으로 안구건조증 자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아까 얘기했던 루테인이나 제아젠틴 같은 항산화 쪽에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국화차 것 같은 경우가 이제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화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에서는 감국이라는 한약재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눈 표면에 있는 간단한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줄 수 있는데 사용해 줄 수 있는 약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내분비내과 유정아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먹지도 않고 물만 먹는데 저는 살이 왜 찌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사실 물만 먹어서 살찐다고 하시는 분들 치고 진짜 물만 드시는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일을 항상 끼고 사신다거나 좀 매콤달콤한 음식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특히 최근 들어서 좀 외식 산업이 많이 발달되면서 양념류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얘네들이 되게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습니다. 사실 매운맛만 치면 매운맛은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그냥 맵기만 하면 누가 먹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넣는 게 뭐 꿀, 설탕, 물엿, 올리고당, 매실청 얘네들인데 얘네들 다 당분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살찌는 경우가 많고 정말 그 물만으로도 나는 뭐 물만 마시는데도 막 붓는 것 같고 살이 찐다. 이거는 사실 비만인 경우보다는 부종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래에서 진료하다 보면 비만 환자분들 중에 부종이 같이 있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물 빼는 치료를 먼저 하지 않으면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먼저 부종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비만 치료를 하는 순서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드시고 계시는 게 맞다고 합니다. 물만으로는 살이 찌지 않는다고 하니까 본인의 이제 식사 습관이라든지 먹고 있는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김규석 교수님한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대로 이제 질문 들어온 대로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고기를 먹고 잠이 드신 후, 그 후에 이제 배탈이 나셨던 것 같아요. 배탈이 나시고, 그날 이후부터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오리, 닭고기를 먹으면 괜찮습니다. 소고기, 닭고기에 이제 알러지 반응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왜 그런지,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마이크가 꺼진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식사 중에 음식 종류에 따라서 식품 알러지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평소에는 먹었을 때 괜찮다가 어느 특정 날부터 해서 이런 알러지처럼 두드러기 반응이나 피부 발진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은 과연 이게 우리 알레르겐이라고 하는 항원으로서 작용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 건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관 내에서 소화 분해 흡수가 안 돼서 얘네들이 계속 장관 내에 머물면서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 건지를 조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 급성기 때 우리 보통 고기를 드시거나 그러실 경우에 그 한의학에서 식적이라 그래서 소화되지 않고 그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를 분해를 도와주면서 흡수가 되게끔 도와주는 약재들이 있어요. 그런 약재들을 초기에 급성기 때는 드시면 항히스타민제 못지않게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된 상태에서 그러한 그 위장관 내 노폐물들이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시기가 불규칙하거나 양이 소화흡수가 안 되는 상태가 반복이 되면 그 증상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 알러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질문자처럼 소고기가 예를 들어서 드셨을 때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소고기를 생걸로 혹은 익혀서 그것만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양념을 뭔가 하거나 간장이라든지 소스가 뭐가 들어갔을 때 그것도 사실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알러지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병력이나 히스토리 체크를 해서 진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특히 직시형 과민 반응이나 지연형 과민 반응이라 그래서 이게 먹자마자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48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피부 발진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음식이 조금 의심되는 경우는 드셨던 내용을 좀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위장관의 운동이나 소화흡수 기능이 잘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 일부 긴장 상태나 이런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태가 되면 장 운동도 떨어지고 혈관도 이렇게 수축되게 돼요.
그래서 말단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거나 장 운동 혹은 장 흡수가 안 되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 외 외적인 요인도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요.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저희 한방피부센터나 피부과 전문의에게 오셔서 관련된 요인들이 실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승훈 교수님, 그 턱관절 치료를 양방 쪽에서 쭉 받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 한방에서 침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그 기존에 받았던 진료 기록을 가지고 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양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턱관절 환자분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치과를 가야 될지 한방을 가야 될지 뭐 정형외과를 가야 될지. 근데 사실 치과에서도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방에서도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치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거라든지 뭐 영상 촬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턱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시면은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건 저희가 협진 치료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이제 간단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방에서 어떤 이제 약물을 드셨는지 이제 뭐 자세히 적어 이렇게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을 이렇게 떼오시면은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아마도 이제 뭐 치료 같은 거를 스테로이드 주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육 이완제 혹은 뭐 소염제 같은 걸 아마 드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고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침 치료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근육의 단축, 그러니까 쪼여 있는 거를 정말로 잘 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딴 데서 가면은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초음파 치료 같은 걸 많이 받으시는데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저 목이 아프고 턱이 아파요. 마사지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좋죠. 하지만 우리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조직들이 겉에서만 뭉쳐 있고 뭐 문제가 있으면은 겉에서 이렇게 눌러주기만 해도 따뜻하게만 해줘도 거기까지는 가요. 근데 하지만 속에서 더 속에 있는 근육이나 속에 있는 구조물이 문제가 생길 때는 겉에서 아무리 자극을 준다 해도 안 돼요. 그건 침습적이라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치료가 필요해요. 그때 보통 우리가 침 치료가 굉장히 빠르게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검사 결과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한방 치료를 치료하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들어온 건데요. 지금 진료과에서는 침구과 김지혜 선생님 혹은 이승훈 선생님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전립선 질환도 한방에서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가능하신 분이 혹시 답변이 예. 네, 저는 소속이 신장 내분비인데요. 한방에서 말하는 이제 신장이 남성에서는 비뇨기나 성기능 저하 질환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립선의 어떤 질환을 정확히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도 만성전립선 관련해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제일 유병률도 높고 저희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은 질환이거든요. 그랬을 때 만성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통증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성기능 저하, 나중에는 생활 우울감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질환임에도 밖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는 치료에 좀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과에 오시게 되면 그 환자분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회음부 쪽에다가 침이나 아니면 봉독 치료 아니면 다른 약침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고 전기침 치료도 같이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좌요까지도 같이 시행을 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나 치료 경과는 굉장히 좋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은 신장 내분비 내과로 가시면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현장에서 질문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여기 두 분, 여기 앞쪽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뒤쪽에. 수고하십니다.
저는 저기 43살 된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번데기를 먹고 엄청 죽었다 살아난 기억이 있는데 그 후로는 좀 아토피 피부염이 가끔씩 발생을 하더니 지금은 한랭성 두드러기가 돼서 비만 오면은 두드러기가 나고 지금은 43인데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약을 수도 없이 지금 복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치료 너무 광범위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어머니 된 도리로서 굉장히 막연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쭉 보시면 알레르기가 있는지는 일단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한랭 두드러기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접근해서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추우면 혈관이 어떻게 되죠?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부 세포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필요한 영양 공급이 줄어드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혈류로 공급되는 양이 적으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추위에 노출이 되면 이 혈관 수축이 더 많이 진행이 되면서 혈류 공급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위장 기능이 저하된 분이 많아요. 배가 좀 차다든지 말단 쪽에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맥이 약한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위장 기능을 높여주는 한약재랑 말초 순환을 촉진해주는 약재를 써서 좋아진 케이스 직내 보고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저희 학회지에도 이미 보고가 돼 있고요. 실제 임상에서도 저희 한랭 두드러기로 해서 오신 분들 중에서 이중탕이라고 하는 약재에서 기본 방으로 해서 말단 쪽 순환을 촉진해주는 이런 약재들을 가미했을 때 실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한랭 두드러기에 쓸 수 있는 약이 사실 몇 가지 없어요. 양방 쪽에서는. 일반 항히스타민제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온도에 대한 과민 반응이 떨어지면서 말단 쪽의 혈액순환과 위장에서의 그런 기능들이 호전이 되면 한랭 두드러기, 즉 추위에 노출이 되거나 한랭 자극에 노출됐더라도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자가 면역 질환도 제가 아까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 한 12,700여 명의 만성 두드러기 환자를 대상으로 봤더니 자가 면역 질환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쇼그렌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알려진 자가 면역 질환의 유병률이 적게는 8배, 많게는 29배 이상 높은 그런 유병률을 보이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면역 원인은 잘 알 수는 없지만 같은 유병률을 가지고 이러한 병리 기전을 같이 조금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아마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보다 자세한 거는 사실 환자분 상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오셔서 말씀드린 진단 도구들이나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우선이겠지만 큰 방향성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콜린성 두드러기나 그다음에 한랭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피부과 가시면 치료 방법이 딱히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리고 쉬운 질환은 아니지만 땀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피부 표면의 혈류량, 그다음 위장관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많이 호전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검색해 보시면 제가 한랭 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 관련해서 한 열의 관점에서 기고한 그런 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있다고 하셨죠? 여기 마이크 좀 전달. 네. 저희 남편이 이번에 건강검진 여기서 했는데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콜레스테롤이 2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라고 하시는데요. 안 먹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아니면 또 하나는 한방으로 치료해도 되는지 두 가지를 알고 싶어요.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서 아마 중성지방 수치 LDL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약을 처방을 받으신 건가요? 처방전은 아예 주셨고요. 네. 네. 주셨거든요. 네. 그냥 오면
오메가 3 먹어도 집에서 먹어도 되는지. 네, 일단 뭐 도움이 된다고는 알려져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사증후군 중에 하나가 이제 중성지방혈증이나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해당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비만인 분들이 많으시고요. 비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 처음에 대사증후군 스타트가 지방혈증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과에 오셔가지고 그 비만 치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장해독요법을 같이 시행을 했을 때 그 약을 끊게 되시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분의 정확한 체중이나 키 뭐 그런 걸 봐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9에 57, 8kg시면은 일단 제가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저희과에 오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복진 같은 거 같이 시행을 한 다음에 그 장해독요법을 먼저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분명히 운동이라든지 식습관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뭐 식사 관련해서 드시지 말아야 될 거랑 드셔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좀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